요즘 전기차 시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리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뉴스들 속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뉴스 헤드라인이 다 이랬어요. 전 세계 정부들이 다 같이 자, 이제 내연기관차 끝! 하고 선언했었잖아요. 목표가 아주 그냥 확실했죠. 그런데 말이죠,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이거 전기차 전환이 그냥 주춤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더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전기차 대세의 속도 조절? 왜 정부가 전기차 의무화에 브레이크를 밟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나온 정책들을 보면 꼭 기존 정책을 뒤집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원래 목표는 뭐였냐면 급정거. 그러니까 2035년에 CO2를 100% 줄이자는 거였어요. 근데 새 목표는 완만한 감속으로 바뀌었죠. 90% 감축으로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예 방향을 튼 게 아니라 속도를 살짝 줄인 겁니다. 급브레이크 밟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부드럽게 속도를 늦춘 거죠. 맞습니다. 이걸 보고 전기차 포기했네,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뭐랄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엄청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가 잠깐 숨 고르는 그런 전략적인 후퇴에 더 가깝습니다. 목표는 그대로인데 가는 길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그 큰 그림은 바뀐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는 길이 조금 수정됐을 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전공자 대 복수 전공자. 이 속도 변화가 누구한텐 웃음이 되고 누구한텐 눈물이 되는지 한번 보죠. 이 속도 조절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시장에는 크게 두 종류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공자와 복수 전공자죠. 이 둘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전공자는 말 그대로 전기차에 올인한 회사들이에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죠. 반면에 복수 전공자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차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드는, 말하자면 포트폴리오 보험을 들어놓은 회사들입니다. 당장 마주한 과제도 달라요. 전공자는 우리 회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고, 복수 전공자는 우리가 너무 느린 거 아닌가? 이걸 걱정하죠. 상황이 정말 다르죠? 테슬라나 BYD 같은 전기차 전공자들 입장에선 지금 상황이 좀 곤란해요. 예전엔 정부가 무조건 전기차로 가! 하면서 막 밀어줬잖아요. 그땐 신났죠. 근데 이제 그 바람이 약해지니까 수요도 예전만큼 폭발적이지 않고 투자자들도 이거 봐라? 하면서 날카롭게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반대로 현대기아차 같은 복수 전공자들한테는 이게 완전 기회가 됐어요.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미래 전기차 기술에 투자하고, 이런 선순환이 가능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유연함이 지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셈입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더 어려워졌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규제가 쉬워졌는데 왜 자동차 회사들은 더 힘들어졌냐는 거죠. 사실 배출가스 규제는 좀 느슨해진 것 같은데 자동차 회사들은 오히려 더 골치가 아파졌습니다. 왜냐? 규제의 부담이 없어진 게 아니라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훨씬 더 복잡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규제는 좀 쉬워졌는데 왜 만들어야 할 서류는 산더미가 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요. 자동차 산업의 게임의 룰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규제가 이렇게 진화한 겁니다. 1단계에서는 그냥 차 뒤에 있는 배기관만 쳐다봤어요. 나쁜 가스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게 다였죠. 근데 2단계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자동차 전체를 샅샅이 훑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질문이 바뀐 거예요. 이 차 뭘로 만들었어? 그리고 그거 증명할 수 있어? 이렇게요. 그리고 그 질문 하나가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촘촘한 ESG 그물망이 됐습니다. EVLV, REACH, PAS, 이름도 어려운 규제들이 사방에서 얽히고 설켜서 자동차 회사들을 꽉 조이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방금 보신 그 복잡한 규제들 있잖아요. 그걸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내 제품 안에 뭐가 들었는지 데이터로 증명해. 이제 뭐 대충 이럴 겁니다. 이런 건 안 통해요. 모든 걸 정확한 숫자로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엔진이다.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지휘본부 IMDS를 소개합니다. 네, 바로 이 데이터 전쟁의 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IMDS라는 건데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IMDS가 뭐냐면요. 인터내셔널 머티리얼 데이터 시스템, 국제 재료 데이터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개잖아요. 그 모든 부품의 성분, 그러니까 일종의 족보를 관리하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사에는 철이 몇 그램, 저 플라스틱에는 무슨 화학물질이 몇 %, 이걸 다 기록하는 거죠. 근데 이 IMDS의 위상이 요즘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이거 법 때문에 해야 돼 하는 귀찮은 숙제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한 회사의 ESG 전략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기초 데이터베이스가 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특히 요즘 IMDS가 아주 중요하게 답해야 하는 새로운 질문이 2개 생겼어요. 첫째, 너희 제품에 재활용 재료 얼마나 썼어? 그리고 둘째, 이 부품 하나 만드는데 탄소는 얼마나 나왔어?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 부품 보고부터 볼게요. 예를 이어서 유럽연합이 2036년부터는 새로 만드는 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의 25%는 무조건 재활용 플라스틱을 써야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그럼 자동차 회사는 네, 우리 25% 썼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IMDS를 통해서 그걸 데이터로 딱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탄소 발자국 보고 PCF라는 건데요. 이건 더 복잡해요. 이제는 그냥 부품 무게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땅에서 파내는 순간부터 공장 문을 나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귀찮기만 한 일은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규제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 회사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디서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이른바 탄소 핫스팟을 눈으로 딱 볼 수 있게 돼요. 그럼 그걸 줄이기 위한 더 똑똑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은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는지 증명할 수 있느냐이다. 자동차 산업의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차 성능이 좋은 것만큼이나 그 차의 족보가 깨끗한지가 중요해진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여건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새로운 게임에서 누가 준비를 잘 마치고 다음 챕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미래를 가늠해 보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